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해서 0.1%,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5% 올랐지만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선거 이후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약속한 가운데 보관세 등의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럽 유일의 전지박 생산 기지인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최근 헝가리 제2공장의 양산 채비를 마치고 본격 생산에 돌입합니다. 헝가리 제2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 2만 3천 톤입니다. 이로써 솔루스 첨단 소재는 기존 제1공장의 1만 5천 톤에 더해서 유럽에서 총 3만 8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대비 피부 탄력 향상 효과가 높은 340% 발광 다이오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러한 연구팀의 결과로 3,770개의 마이크로 LED 광학 산층을 활용해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진피 자극 마이크로 LED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이달 21일 게재하기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이 조금은 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요?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90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에 관한 매수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증시에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 자금이요.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들은 언제든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전략들 가져가셔야 할지 고민 깊어지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촘촘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지수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3%, 코스닥 지수는 0.82%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바로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일중 흐름 살펴보시자면은 장 초반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탄력세를 다시 가져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0.43%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중반 들어서 탄력이 계속 둔화되는 느낌,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느낌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0.8% 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의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덜어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0억 원의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를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형주를 매수했던 색깔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338억 원, 그리고 외국인 775억 원을 덜어내면서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는요. 전 종목이 하락하다가 또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반전해주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의 집계를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소폭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에 관한 조건부 승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시장에서 흘러나왔죠.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하락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에 관한 실적의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도 전반적인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도 2%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은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반등세가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 현대차와 같이 빠져가는 흐름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려 아연이 시총 10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 부분 너무 흥미롭게도 지켜보실 텐데요.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서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10위로 등극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방향성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리가캠바이오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일부 종목군들만 좀 상승하는 약세의 흐름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 연출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 나와줍니다. 자, 6위부터 10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와 같은 K-뷰티 관련 주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클래시스가 오버행에 관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에서 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천당제약과 리노공업도 쉬어가는 흐름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흐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요.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누면서요. 조건부 승인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한번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투자의 팁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또 대표님과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에 관한 진단부터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대형주의주의 상승이 나타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그다음 화학이 움직였고요. 네. 전기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 진행되어질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업종이 움직이는 시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완전하게 좋아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상승하고 오늘 조정받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흐름과 같이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의 체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상승 과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특히 대선 이후에는 시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전환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좀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에 관해서는 조금의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진단을 짧게 받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또 깊이 있게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관한 엔비디아 공급설에 관해서 조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의 또 이유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삼성전자 저평가라는 건 다 동의하십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 올라갈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평가고 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서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것이 이러한 이유로서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근거로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빠질 때 왜 빠지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악재가 무엇인가를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올해 안에 12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과연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끝난 것인지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세 번째로의 언제 주가의 상황이 상승으로 전환되어질지 이 부분부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 악재라고 하면 네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콜 테스트, 그다음에 맞아요. 인력 유출, 그리고 리더십 부재,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 전망. 그래서 잘 한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콜 테스트는 뭐 최근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내용이 거론될 때의 시점이 2015년, 2018년, 2022년입니다. 이때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2만 원, 4만 원, 6만 원, 2만 원, 4만 원, 6만 원을 이제 이탈하거나 이탈 조짐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반도체 산업 위기이다, 리더십 부재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들 중국으로 계속 빠져나간다. 이 기사가 계속 나왔던 반복적 내용에 최근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는 앞서 거론드렸던 세 가지의 내용은 계속 나왔던 재생산되었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콜 테스트죠. 네, 이거죠. 네. 조건부 승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완전하게 이제 납품을 하면 좋겠지만 물량 공급 부족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로 이제 납품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차세대 HBM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보다 내후년도를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매출이나 삼성전자의 지대한 어떤 성과도 측면에서 기여하기는 어렵겠으나 내재되어진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으로서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거론되었던 세 가지 악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이죠. 하락할 때는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콜 테스트 내용도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악재로서의 이제 영향력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서 4대 악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외국인의 매도죠. 네. 앞서 외국인 투자자가 올 한해 삼성전자 12조 원을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초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3.5%에서 7월까지 해서 56.5%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2.5%입니다. 올해는 12조 원을 매도했는데 지난해는 16조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샀던 부분과 올해 일부 들어왔던 부분들을 다시 재매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매도되어진, 그러니까 급한 자금에 삼성전자에 매도되어진 자금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 엔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매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지분율 말씀을 드릴 때 연초 53.5%에서 56.5%까지 올라갔다 52.5%. 연초 수준의 지분율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고 작년에 일부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부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판단해서 종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 기계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되어진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형태나 또는 로스컷 가격에 대한 지점을 평가를 해서 프로그래밍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매매가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주문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보이싱 스피커로 들어오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주문 받을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자동적으로 매매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의 삼성전자 하락 상황을 보게 되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니까 로스컷이 로스컷을 부르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 제가 판단하는 구간에서의 그 가격대에서의 하락률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면 6만 5천 원부터 5만 5천 원까지 하락은 과도한, 그러니까 기계적 매매에 의한 프로그래밍화된 손절매에 의한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끌어와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과도하게 하락이 되었던 6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하락. 그러면 1차 상승치의 목표는 6만 5천 원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네.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질 때는 로스컷이 로스컷을 불러내면서 주가 하락하거든요. 조금 안정됐지 않습니까? 네. 악재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매도는 진정화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세 번째,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라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우리 앵커는 그 100원 하락하면 지수가 얼마 정도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이건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0.8포인트 움직여요. 0.8포인트. 그러니까 지수 관여 비중, 시총이 한 13.5% 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100원이 하락하게 되면 0.8포인트 주가가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100원 움직일 때 대략 한 1포인트 빠진다라고 그냥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0.8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볼 때 8만 원에서부터 쭉 5만 5천 원까지 빠졌죠. 8만 원의 주가를 보여줬을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는 2,70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1포인트에 100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8만 원에서 8만 8천 원이 고점이긴 하지만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졌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200포인트 지수가 하락을 해야 정상 범위 내에서의 흐름이죠. 그런데 지수는 2,600포인트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100포인트 구간에서의 과도한 하락에서의 삼성전자 주가 평가가 되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공짜 점심 없습니다. 이 빈 공간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바로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 측면에서 이제 매도는 안정화돼 있고 원래 수준에서의 정상 수준에서의 가격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가서 5만 9천 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 5천 원까지는 지금의 지수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상승 흐름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이면 대략 한 8%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그게 약간 뭐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공짜 점심 없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 갭이 벌어졌는데요. 이 갭을 메꿀 때는 바로의 흐름이 나타나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정상 수준에 가서 네. 시장에 연동된 흐름과 맞춰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여기서 재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판단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라면 여기서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전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1차 목표 가격은 6만 4천 원, 5천 원 이 언저리 가격에서의 회귀 과정에서의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에 관해서 4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로 짚어주셨던 게 퀄테스트 통과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부 승인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대만 대만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확실하게 물량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느냐면 과거에 두세 차례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통과됐다, 아니다 라는 내용에서의 그 의사결정이 계속 번복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죠. 우리가 통상 어떤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드는 시점에서의 기간을 대략 1년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HM 반도체를 납품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1990년 중반부터 같이 협업해서 납품을 하고 계속 동일한 연구 개발 팀을 운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서부터 연구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시간 소요가 된다라고 보통 업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서의 도달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연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통과 조건부 승인은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한미반도체와 그 밀봉 SK 그 저기 한화에서 정밀기계에서 같은 이제 그 TC 본딩, TC 본딩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퀄테스트에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 기술적 부분을 완성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삼성전자가 이 HBM과 관련된 납품 과정에서 퀄테스트는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콜테스트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믿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제 삼성전자에 관해서 추가적인 좀 내용들 들어보면서 오늘 조금 마무리를 일부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의 하락 요인에서의 가장 절대적인 이유였죠.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못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의 원인 자체가 삼성전자의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제가 앞서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정상화 수준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움직이는 업종 간의 흐름이 이제는 지수의 방향성을 두고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최초로 비롯된 흐름에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어제 출발 지점에서 스타트했고요. 오늘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구간, 다음 주까지 해서 목표 구간에서의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밑받침돼서 대형성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좀 더 진행을 동반해서 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동안 움직였던 성장 섹터, 특히 바이오 업종의 흐름들은 조금 정체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힘의 비례적 균등 관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대형주 흐름에 개선된 시장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 좋은 내용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정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승기를 거머쥘 것 같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에서 간밤에 오클로가 무려 28% 넘게, 뉴스케일 파워 역시도 19% 이상의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여기에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신규 발전소와 모듈형 원자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기 요금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전기 요금을 값싸게 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킬 예정이고요. 제조업이 부흥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강한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 최근 급등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전력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어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 기간도 짧고요. 입지 선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핵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건설 기간, 즉 전력을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 SMR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리마일 섬 원전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사실 이 스리마일 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원전 사고를 냈던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재가동까지 시켜버린 것이죠. 얼마나 목말라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잘 느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정말 시세가 좋더라고요. 10월 2일과 그리고 오늘 현재 주가 대비해봤더니 BHI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무려 70% 가까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동기간 40% 안팎의 급등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정말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15거래일 중에 딱 이틀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매수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이슈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아주 한때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확률이 99%까지 치솟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등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계좌에서 무려 41억 7천만 원 이상의 베팅액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7만 달러를 넘어서 7만 1,000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이렇게 7만 1,000달러까지 돌파를 한 것은 사실 6월 6일 이후,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7만 3,0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0달러만 더 채우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볼 수 있었던 이유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다라는 점. 둘째, 중동 전세가 그래도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셋째는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도지파파죠. 도지파파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이 도지코인 역시도 14%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공개 지지를 정말 전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도지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GA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고수의 선택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또 이사님의 촉 레이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관한 증시 리뷰와 또 다음 달까지 살짝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내용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그 10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 또 좋았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7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사실 좀 계속해서 특히 코스닥의 거래 대금까지 좀 급감을 하면서 시장이 너무나 위축된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좀 소외받을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투자분들은 또 금투세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뭐 단기 매매를 하든가 미국 쪽으로 좀 갈아타는 모습들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증시는 10월에도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좀 답답했고 또 특히
삼성전자가 어쨌든 미국의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내면서 증시에 좀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도 10월 증시가 좀 약했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면서 뭐 오늘도 그렇지만 삼성은 이제 10월 말로 갈수록 조금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암울한 10월이 지나고 11월은 조금씩 좀 나아지는 분위기로 약간은 전환이 돼 가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10월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또 시장이 연출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뤄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에 관한 당선 가능성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또 이사님께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해리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좀 나왔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분위기 자체가 뭐 베팅 사이트도 그렇고 사실 항상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이 전국 지지율은 늘 앞섰거든요. 근데 전국 지지율마저도 지금 이렇게 역전한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그만큼 좀 이제 광범위하게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뒤에 물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또 지원 사격을 하는 것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최근에 해리스 지금 부통령의 좀 존재감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시장은 이제 급하게 트럼프를 좀 반영하는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확산되고 있고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의 정책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감세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제 고율 관세 부과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결국 국채 발행을 좀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최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중국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최근에 오늘도 올라가지고 4.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불과 얼마 전에 3.6이었는데 벌써 4.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약간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증시 자체를 놓고 본다면 트럼프 이제 수혜주들도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좀 명확한 게 해리스는 친환경, 맞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제 이 트럼프는 화석연료 쪽인데 이건 너무 근데 그건 이분법적인 거고 맞아요. 사실은 이제 좀 물론 이제 그게 영향은 주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의 또 가장 큰 게 오일이나 천연가스 같은 걸 많이 개발을 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화석연료를 좋아한다 이거보다도 그걸 통해서 미국의 물가를 더 안정화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오일과 천연가스를 많이 개발하면 공급이 늘어서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화석 에너지 채굴 증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혜를 받는 게 그걸 채굴해서 미국 내 수요도 있겠지만 결국 어디로 보내죠?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 비행기로 실지는 않거든요. 다 배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후원하는 그런 좀 영상들도 많이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 나와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발언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주 산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죠. 뭐 위성 발사체도 계속해서 쏘고 있고 거기에 또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 통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팟캐스트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만약에 초고속 인터넷만 깔면 전선을 엄청나게 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냥 위성 띄우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궤도 위성 통신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좀 장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되게 원하는 그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 오늘도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걸 또 맞아요. 보면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이 바로 암호화폐 관련주가 그러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까? 물론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굉장히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전에 좀 언급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일론 머스크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결제시키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게 좀 약간 이건 저의 그냥 내피셜일 수도 네. 있는데 일론 머스크랑 좀 약간 이게 좀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영향이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오일과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그 생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주항공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발언들도 좀 이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분명한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좀 들썩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친환경 관련주들 좀 배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의문도 좀 들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피해를 보는 그런 섹터군들에 관한 전략들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또 공교롭게 일론 머스크는 또 테슬라의 오너로서 또 전기차를 생산하는 오너인데 이 부분에 관한 좀 해석들도 다르게 봐야 될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아마 당선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불가피합니다. 좀 악영향이 끼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 조금 관심이 좀 덜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각종 보조금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산업이 좀 일단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지만 다만 방향성은 바뀌지 않은 게 어쨌든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2050년까지. 그러면 친환경 정책은 누가 됐든 간에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고 그냥 모든 걸 다 물러버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또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이제 예전에 유세할 때 자기는 그 사이버 트랙의 또 광팬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전기차를 그냥 싫어한다 이거보다도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은 혜택이 없는데 왜 전기차만 혜택받고 있냐. 그러니까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라.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줬던 혜택을 좀 줄이면서 좀 공정하게 경쟁해라.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회사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받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또 일론 머스크가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보조금 안 받아도 맞아요. 자생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경쟁자들을 제끼고 더 많은 시간을 또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테슬라의 위상은 더 강화될 수 있고 이 환경에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도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현대차는 그동안 지금 미국에서 그 전용 전기차 공장이 이번에 완공은 됐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를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럼에도 전기차 점유율 2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데도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보조금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지만 이런 환경이 펼쳐지면 도태되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으로 나뉠 텐데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도 저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그냥 전기차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제 100% 그냥 악재다. 이게 이제 진짜 안 좋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친환경 에너지들도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 1기 때 이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되게 좀 아이러니했죠.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친환경 투자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 과도한 우려보다는 어쨌든 저는 핵심 뭐냐면 이런 친환경 산업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다 장악하고 있죠? 친환경 산업을 다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네, 있잖아요. 중국 쪽이죠. 근데 친환경 산업의 이 중국의 어쨌든 위치가 너무나 높은 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중국이 더 못 들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한국이 만약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태양광 회사나 배터리 회사는 처음엔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또 살아남아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또 우려감들을 저희가 해소해 볼 수 있는 해답들을 또 이사님께서 함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와 에너지. 사실 이 이야기는 국내 증시를 최근에 또 뜨겁게 달궜었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소형 원전을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여실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관한 코멘트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원전주들이 막 네. 뜨겁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한 게 뭐 아시겠지만 전력 소모가 너무 많죠. AI 검색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챗GPT에 그냥 한번 검색하는 거랑 구글 검색하는 거는 전력 소비가 10배 차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력 소모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절대 전력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24시간 내내 가동돼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 좀 있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또 이게 가동이 안 되죠. 근데 원전이나 또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런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그렇다고 석탄을 쓸 수는 없어요. 이 친환경적으로 가긴 가야 되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탄소 배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좀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전력 소모에 관한 고민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많은 전력들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대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사님? 이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면 가장 좋죠. 뭐 완전히 무공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 변화가 맞아요. 너무 심해요.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뭐 기업들도 돈을 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돈이 안 되는데 그냥 친환경 목적으로만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뭔가 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뭐 LNG 발전이 좀 떠오르고 있는 게 LNG 발전. 예, 천연가스는 그래도 석탄보다는 덜 네. 이 탄소 배출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LNG 발전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동쪽에 많은데 태양광과 풍력은 저 서쪽이나 중부 쪽에 많아요. 연결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LNG라든가 또 아니면 원전도 요새 떠오르는 게 원전은 진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가 괜히 원전과 계약하는 게 자기네들 그 데이터 센터랑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약들을 맺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할 거는 2030년 이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부 대안으로 신재생 그 원전과 LNG 발전이 계속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원전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LNG 발전에 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에 관한 힌트들까지도 좀 얻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이슈들도 알고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건 아는데 국내 밸류체인을 조금 선별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무조건 원전주다라고 해서 바라볼 네. 게 아니라 이사님께서는 어떤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근데 원전과 지금 LNG 발전 이 두 축으로 본다면 기업들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좀 밸류체인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가 지금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BHI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새 SMR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근데 전 당부드리고 싶은 게 SMR도 지금 너무 좀 시장이 좀 흥분하고 있는 게 올랐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적어도 2030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마취될 것처럼 움직이니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BHI는 원전 기자재도 납품을 하면서 LNG 복합화력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같이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이고 그다음 원전하면 뭐 많은 분들이 또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한전 KPS. 맞아요.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배당을 또 많이 줍니다. 연간 배당 한 5% 나오는데 돈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LNG 발전 기자재 쪽에서는 S&T 에너지라고 LNG 발전할 때 굉장히 이게 뜨거워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가지고 좀 냉각시키는 게 바로 에어쿨러인데 그거 만드는 회사가 S&T 에너지고 마지막으로 SK가스 저 울산에 LNG 발전소 이제 내년부터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LNG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NG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걸 원료로 발전을 하면 상당히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SK가스도 한번 밸류체인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밸류체인 종목까지도 알아보셨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나 찬바람 불면 배당주이죠. 자,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스물스물 이 배당주에 관한 관심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찬바람 불면 왜 고배당주일까라는 그런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당을 내년 4월에 받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 누구한테 줄지를 연말에 확정하죠. 연말에 이제 배당락 전에. 네. 그래서 제가 날짜 보니까 12월 26일 날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날 갖고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내년 4월에 배당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찬바람이 불면 그런 이유는 결국 연말에 배당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12월 말인데 보통 10월부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사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 동반해가지고 11월, 12월에 배당주들 좀 매수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좀 배당주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고배당주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들,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와야 고배당주로 좀 취급이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누어 볼까요? 근데 배당은 결국 이익에서 나오거든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배당을 줄 수는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년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런 기업들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오는 제외시켜야 돼요.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당 수익률 뭐 연간 한 5% 이상을 우리가 보통 고배당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통신주라든가 은행주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장은 아닌데 돈은 잘 벌어요. 잘 벌죠. 그래서 그거에 일부를 이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 다만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는지 그 과거 이력까지 보시면 아,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주겠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에 맞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배당주에 관한 기업들을 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배당주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제 몇 개만 말씀드리면 현대차 우선주 중에 EUB 요게 배당 수익률이 한 7% 가까이 돼요. 물론 이제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해서 연간 배당을 이제 그냥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에 7%는 아니고 한번 그거는 왜냐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배당금이. 작년 배당금 기준이고, 서호전기가 이제 항만의 크레인 제어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꾸준히 배당 잘 주는데 배당 수익률이 7%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 뭐 다들 아시는 통신사인데 네. 6.6%, 주주환원 좀 강화 나설 가능성이 높고, 또 교육주 디지털 대상도 6.6%. 이 기업은 주당 한 제가 알기로 한 500원 정도 주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고, 또 제일기획 이제 삼성의 광고 기획사인데 이 회사도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잘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6.1%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드는 또 보험사가 하나 있죠. 재보험사라 그래서 코리안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배당 수익률 한 6.3%.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배당주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배당주를 연말이나 찬바람 불면 하지 마시고 매달 일정 부분을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되게 좋다.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을 축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나중에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매년 내가 예금 든다 생각하고 앞으로 꾸준히 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당주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사님께 11월 달에 관한 증시에 관한 전망들 좀 들어보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은 좀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는 게, 전통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를 원래 많이 하는 구간이 11월, 12월이에요. 배당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과거 보면 한국이 좀 강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근데 그렇게 좀 되기를 올해도 좀 바라는 마음이고, 근데 그거를 좀 도와주려면 결국 또 금투세 정책적으로도 좀 폐지를 꼭 좀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다 떠나요.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정책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쨌든 뭐 저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과 우주항공 업종은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확정 실적 발표 때 거기서 엔비디아 공급이라든가 이런 좀 좋은 얘기들을 좀 해준다면 분위기는 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인데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11월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어쨌든 아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또 아까 말씀드린 LNG라든가 우주항공, 고배당주 중심으로 한번 조정 시에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